오늘 집중진단 시간에는 이 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평가해보고 집권 후반기 풀어야 할 주요 과제들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선 이 문재인 정부의 초기 그리고 임기 반환점을 둔 이 현 시점에서 경제 상황을 좀 비교를 아무래도 해봐야겠죠. 예. 그 종합해 평가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지표는 이 경제 성장률인 것 같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좀 맞다고 보시는지요? 예, 성장률 측면에서 엄중한 상황이죠. 일단 우리 이제 국내 GDP 성장률이 올해 성장률이 2%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예. 1분기에 이제 마이너스 0.4% 성장한 게 좀 타격이 컸고요. 예, 2분기 때 이제 1%로 좀 개선이 돼서 3분기에 좀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0.4%밖에 못 성장한 게 상당히 그 4분기에 부담이 돼서 4분기 최소 1% 이상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 2%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1% 달성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2% 달성이 안 됐던 시점을 보면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석유 파동 났을 때 1980년대에 예. 마이너스 1.7% 성장했던 거, 그다음에 이제 IMF 외환위기 때 가장 이제 성장률이 나빴던 게 이제 마이너스 5.5%.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0.8%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 가장 역대 최저라는 거는 안 좋은 수치죠. 그런 측면에서 심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역대 정권하고 비교해봐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한 2.4% 정도 성장했던 거를 비해봐서 보면 이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은 평균 한 2에서 3% 정도 성장을 해왔는데 2%가 성장 안 된다는 거는 상당히 좀 부진했던 실적인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되고 나빠졌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선행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설비 투자 그 지표가 나쁜 것 같아요. 일단 노 대통령 때도 이제 3년 그 설비 투자율이 평균적으로 한 2%는 유지가 됐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에 성장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문 대통령 집권하고부터는 평균적으로 한 0.1%밖에 성장이 안 되고 있어요. 집권 초에 한 15% 성장했다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거의 마이너스 성장이 이제 되면서 실질적으로 설비 투자가 부진한 게 가장 성장률에 타격이 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문자가 시작하자마자 벌써 왔습니다. 끝번호 7664번. 짧고 굵게 왔네요. 경제 성적표 마이너스 점수 주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가 지금 일단 심상치 않고요.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물가 상황,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데 각각 좀 짚어주시죠. 예, 잠재 성장률은 우리나라 경제의 그 기초 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한 2.5% 정도 중반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에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대 초반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초 체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인구 구조 노령화에서 좀 찾아볼 수 있고 제조업 경기 중에서도 그 노동력이 사실 좀 그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제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제 퇴직되고 또 젊은 사람들 이제 제조업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생산성 혁신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생산성을 이렇게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관건은 이제 투자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비 투자가 평균적으로 지금 0.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민간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대기업은 뭐 오래전부터 사실 사내 유보금 가지고 투자를 안 했다 그러면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중소 제조업들이 설비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융 애로 실태 조사를 보게 되면 중소기업의 55%가 사실은 그 금융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중소기업들이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거죠. 투자를 기피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 저물가 기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그 물가가 그 계속 낮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이제 농산물 가격이나 석유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공급 측면에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근원 물가 지수, 근원 CPI를 보게 되면 0.6% 정도 되는데 그게 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는 수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물가가 낮은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결국 공급 물가가 낮다는 거는 기업들이 제조 원가를 낮춰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요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가가 낮아지는 요인은 우려가 될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매출이 안 느는 이유가 사실 또 부담이 되면서 재고로 많이 갖고 있게 되거든요. 그럼 현금이 잘 안 돌면서 결국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게 이제 그 고용에도 영향을 주고 결국 민간 소비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저물가 기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인 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경제 활력이 저하되면서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꾸준히 좀 쭉 짚어주셨습니다. 역시 이 가장 아픈 부분은 일자리 부분이겠죠. 예.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최근 몇 달 새 정부는 고용 지표가 개선됐다고 좀 하긴 했지만 고용의 질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좀 냉정히 평가를 해주시죠. 예,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순중히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 9월 달 그 고용 실적을 보게 되면 45만 명 또는 34만 명 각각 증가해가지고 양적인 팽창은 있었는데 네. 그럼 질적인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봤을 때 좀 문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그 주당 17시간 이하 근로자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한 6% 이상 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전체 그 근로자 100명당 6명 정도가 단기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그 비중이 높다는 건 상당히 그 취업의 일자리가 질이 안 좋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예. 번째는 최근에 이제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소위 쉬었음 인구추이, 그러니까 일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자리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전체 규모로 보면 한 201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전년 동기 대비 한 8% 증가했는데 정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 어떤 이든지 실업도 아니고 취업도 아닌 중간적인 애매한 위치로 보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취업의 일자리가 질적인 측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자리의 질이 안 좋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그 고용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가 순간적으로 양은 늘었지만 질이 안 좋다는 건 한번 좀 생각해봐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라서 그럴까요? 시청자 의견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끝번호 5115번님께서는 소신 있는 경제 전문가가 지금 정부에는 없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끝번호 2438번님께서는 잘못된 정책은 버려야 된다. 이런 지적을 역시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예. 사실 지나친 비관도 문제지만 지나친 낙관 또한 문제지 아니겠습니까?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 지표는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좀 다소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부 인식,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떠십니까? 정부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수출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글로벌 대외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에 올해 수출 실적이 부진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내년엔 좀 개선될 거라는 희망 섞인 목소리인 거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그 전체 수출 구조만 보더라도 좀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일단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전체 수출의 한 25% 이상 되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그 미국하고의 갈등이 내년도에 그 개선될 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거기에 기대해서 우리가 수출이 좋아진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수출 수요가 둔화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대기업 수출이 악화되는 거, 특히 반도체 경기, 그다음에 자동차 수출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측면에서 보면 수출 실적은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정부에 생각하는 거는 좀 낙관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투자 문제인데 정부가 내년 그 예산을 한 513조 정도 투자해가지고 투자를 이제 늘리게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정부의 투자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도 많이 투자했죠. 사실 정부 투자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민간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문제가 왜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 대기업 위주로 뭔가 투자를 유치하는 것보다는요, 중소기업이 자금이 지금 이제 안 돌고 있고 자금 곤란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재정 집행을 좀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이제 해외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 위주로 그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 문제인데요. 기업 투자가 안 이루어지니까 고용을 줄이고 민간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부진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정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보다는 올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좀 더 개선을 시킬까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정부가 그런 그 노력은 투자와 소비 촉진에 이제 달려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늘 임기 후반 처음 시작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후반기 이 집권 이 구상 경제정책 관련 이 방향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어떻게 좀 보셨는지 평가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책 그 궤도 수정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잖아요. 함께 예. 좀 묶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후반기 구상에 대해서 이제 회의도 하셨는데 일단 경제가 나쁘다는 거에서는 이제 인식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도 안 좋고 실제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는 자세부터 출발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어떻게 하면은 늘어나고 예.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세부적으로 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고용 문제가 사실은 이제 국민들 측면에서는 관심이 높은 측면인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도 많지만은 뭐 얘기하기 길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 일단 지표적으로 보면은 최하위층 20%의 소득 대비 최상위층 20%의 그 소득 그 비율 격차를 보게 되면 한 5.3배 정도 지금 격차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저소득층이 한 100만 원 벌 때 고소득층은 530만 원 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거보다 계속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는 오히려 그 소득 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하위층의 소득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표로는 안 나타난다는 거고요. 예. 오히려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 그 원래 취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뭐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그 잘못된 측면이냐, 뭐 맞는 방향이냐는 차치하더라도 그거의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짚어보면서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수출 부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업들의 수출길이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수출 그 금융 지원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WTO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그 무역 금융이 좀 부진해진 측면이 있어요. 수출입 은행 위주로 해서 수출 금융이 지원이 예.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별로 특정 기업에 대한 그 금융 지원하는 게 좀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런 좀 지원이 좀 둔화된 측면이 네.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확장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 확대 측면인데요.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좀 해야 될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신용자에 대한 그 저리의 금융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금 금리는 점점 낮아져서 뭐 오히려 대출 금리 같은 게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은행들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저신용자들 같은 경우는 금융 지원이 일어났을 때 예. 소비로 많이 이어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 소득자들의 어떤 그 대출 금융 지원이 좀 낮은 금리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좀 많은 이야기를 짧은 시간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